나는 외도를 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오후 2시 남편이 집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봄빛이 그의 어깨를 비쳤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길에 나는 눈을 감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떨림이었다. 마치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의 손길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윤정.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야, 너 혹은 그저 침묵. 그것이 우리 사이의 전부였다.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봄날 녹는 고드름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이런 여자가 될 줄 몰랐다. 39, 결혼 15년 차, 12살 딸을 둔 엄마. 평범한 도예가이자 학원 강사.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날의 나는 달랐다. 작업실에서 처음 그를 만난 건 2달 전이었다. 새로 등록한 수강생이라고 했다.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그의 미소가 어색하면서도 진솔했다. 다른 수강생들과 달리 그는 진지했다. 흙을 만지는 손길에 정성이 담겨 있었다. 처음 그와 만났던 날 나는 울었다. 작업실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한 행동이 너무나 두려웠다. 단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핸드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낯설었다.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다시 그를 만났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작품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냥 윤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조차 놀랐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 지었다. 그럼 저도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가마의 불 앞에서 도자기를 빚듯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천도가 넘는 온도에서 흙이 단단해지듯 내 마음도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따뜻한 사람이기를 포기했었다. 그저 버티는 사람, 견디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내 정체성의 전부였다. 남편 태주는 오랫동안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침엔 신문만 보고 저녁엔 TV만 봤다. 침대에 누워서도 등을 돌린 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그의 눈빛엔 지친 살만이 남아 있었다. 태주야, 오늘 어땠어? 내가 물으면 그는 한숨만 쉬었다. 그냥 똑같지 뭐.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동료나 책임으로만 존재했다. 집안일을 나누고 딸의 학원비를 계산하고 생활비를 관리하는 동업자. 우리 사이엔 사랑 대신 의무만 남았다. 그런데 이 남자 준호는 달랐다. 눈을 보며 웃었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오늘 가마에서 실패한 작품이 있어요. 유약이 흘러내려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실망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실패도 때론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그의 대답에 나는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던가. 나는 그 따뜻함에 녹아들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였다. 작업실에 우리 둘만 남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물레 돌아가는 소리만 고요히 울렸다. 윤정 씨, 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 그가 내가 만든 찻잔을 들며 물었다. 빈 그릇이에요. 왜요? 채워지길 기다리는 거죠. 무언가로.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내가 비쳤다. 당신도 그런가요? 채워지길 기다리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눈물이 났다.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흙이 묻은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죄책감이 몰려왔다. 현관문을 열자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언제 와? 배고파. 딸의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려왔다. 소미는 부엌에서 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했다. 응, 엄마가 저녁 차려줄게. 저녁을 준비하며 손이 떨렸다.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다. 엄마, 괜찮아? 소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반창고를 붙이며 생각했다. 이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딸은 모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속 나를 바라봤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 초췌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 보였다. 너는 누구니? 거울 속의 나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 태주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는 도시에서 잘 나가던 젊은 건축가였다. 큰 설계사무소에 촉망받는 팀장이었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고 한 번으로 모든 걸 잃었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그의 설계 실수로 인부 한 명이 크게 다쳤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태주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후로 그는 술에 의지했고 세상과 단절됐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혔다. 가끔 작은 프로젝트를 받아 하지만 예전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태주야, 병원 한번 가보자.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나 안 아파. 그냥 좀 지친 거야. 그는 항상 이렇게 답했다. 나는 매일 버텼다. 도예 수업으로 번 돈으로 빚을 갚고 아이를 키웠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 10시까지 작업실에서 일했다. 주말엔 개인 수업도 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다.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다. 수면 위로 올라가려 해도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내게 준호가 다가왔다. 윤정 씨, 괜찮아요? 수업이 끝난 후 그가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작업실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이 내 삶의 균열을 열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균열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길어졌고 대화는 더욱 내밀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아이는요? 없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상처받을 사람이 적으니까요. 그의 쓸쓸한 미소가 내 마음을 울렸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다. 그는 내게 위로였고 나는 그에게 도피처였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했을 때 우리는 선을 넘었다. 작업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고 손을 잡았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죽어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15년간 지켜온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그러나 그 감정이 언제부터 거짓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처음엔 분명 진심이었다. 그의 따뜻함에, 관심에,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맞지 않았다. 한 번은 부산에서 왔다고 했다가 다른 날엔 대구 출신이라고 했다. 직업도 모호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선 말을 피했다. 준호 씨,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에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지워야 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응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었다. 내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작업실에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석양이 물들 무렵이었다. 윤정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말을 꺼냈다. 나는 그가 이별을 말하려는 줄 알았다. 사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봤다. 민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누구예요? 아, 친구예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윤정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 아트스페이스의 큐레이터 오준호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준호요? 네. 선생님 작품 전시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그때 알았다. 내가 알고 있던 오준호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석이에요. 강민석? 그는 가짜였다. 이름도 직업도 모든 게. 심지어 이혼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거짓 위에 쌓인 사랑 속에 있었음을. 아니,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그랬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처음엔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진심이 됐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도예 수업에 등록한 것도 계획이었어요. 친구가 당신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쁜 강사가 있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외로운 유부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어요. 당신이 우는 걸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내 외로움까지 이용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위로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나는 울었다. 카페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느꼈던 설렘도 위로도 행복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한강다리 위에서 멈춰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남편은 내 비밀을 알게 됐다. 핸드폰 속 남자의 메시지들. 내가 샤워하는 동안 충전 중이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윤정 씨,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태주가 그 메시지를 봤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모두 읽었다. 모든 게 들통났다. 너 바람 폈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나에게 그가 물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배신감, 분노, 경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15년이야.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태주야, 나도. 닥쳐.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소리를 질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항상 무기력했던 그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게 낯설었다. 소미는? 소미 생각은 했어? 내 딸 생각은 했냐고.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가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겼다. 소미의 방 앞을 지나가며 멈췄다. 문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다.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듣고 있는 걸까?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소미가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소미야. 엄마, 어디가?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소미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싫어. 가지 마. 그 작은 손이 내 마음을 찢었다. 태주가 소미를 떼어냈다. 소미야, 방에 들어가. 아빠, 엄마 보내지 마. 들어가라고 했잖아. 나는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없었고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다. 낮엔 작업실에 나가 일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없었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 남편은 아이를 내게서 빼앗았다. 정확히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엄마 자격 없어.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그의 말이 가슴을 찢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나는 절망했다. 모든 걸 잃었다. 남편도 딸도 가정도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그때 거짓말쟁이였던 그 남자 민석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왜요?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책임을 지고 싶어요. 그의 집은 좁고 초라했지만 그곳은 유일한 피난처였다. 원룸 아파트,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밥을 차려주고 차를 끓여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줬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거짓말로 시작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은 진짜예요. 어느 날 밤 내가 울었다. 무서워요. 딸을 잃을까봐. 소미의 사진을 보며 흐느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태주가 맡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다시 찾을 거예요. 민석이 내 어깨를 감쌌다. 그의 품이 따뜻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 순간의 위로는 진짜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했다. 민석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실 저도 상처가 있어요.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진짜 나를 보여주면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상처 입은 짐승 같았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상처 속에서 진심이 피어났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고 첫 조정 날짜가 잡혔다.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학원 수강생들도 하나둘 떠났다. 불륜녀한테 배울 거 없어요. 누군가 남긴 메시지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딸을 되찾을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했다. 빚을 내서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구했다. 민석은 도와줬다. 태주 씨의 음주 문제를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경제력도 문제예요. 그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의 약점을 찾아내고 증거를 모았다. 태주가 술에 취해 소미를 혼자 두고 밤늦게까지 나간 날들, 카드 명세서에 찍힌 술값들, 무직 상태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 그가 나를 속였던 과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현재가 더 중요했다. 민석은 매일 법원에 함께 갔고 변호사 미팅에도 동행했다. 윤정 씨, 이길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믿음처럼 들렸다. 소미는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법정에서 태주와 마주했다. 그는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태주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는 장기간 무직 상태이며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부적합합니다. 소미도 법원에 왔다. 판사가 아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따로 마련된 방에서 상담사와 면담을 했다.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엄마. 상담이 끝나고 나온 소미가 나를 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소미야. 다가가려 했지만 법원 직원이 막았다.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질 겁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내 딸인데 허락을 받아야 만날 수 있다니.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다. 증인들이 나왔고 서류들이 제출됐다. 태주의 음주 문제가 드러났고 경제적 무능력도 입증됐다. 하지만 내 불륜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피고는 배우자를 배신했습니다. 태주 측 변호사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런 사람이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증인석에 섰다. 네, 저는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하지만 저는 엄마입니다. 12년 동안 소미를 키워왔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었던 건 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제발 딸을 제게 주세요. 저 없인 안 됩니다. 소미도 저 없인. 법정이 조용했다. 판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민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판결 날이었다. 양육권 김윤정 씨가 갔습니다. 나는 울었다. 법정 한가운데서 무너져 울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단 전 배우자에게 정기적 면접 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판사의 부가 설명이 이어졌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적이 되었다. 엄마. 소미가 내게 달려왔다. 꼭 안아줬다. 미안해, 소미야. 정말 미안해. 엄마 어디 안 가지? 응, 안 가. 절대 안 가. 새로운 집을 구했다. 작은 투룸 빌라였지만 소미와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민석이 이사를 도와줬다. 고마워요.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죠. 민석이 내 손을 잡았다. 같이 살아요. 우리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거짓말쟁이였던 남자.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릴게요.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흙을 만졌다. 작업실을 새로 열었다. 이전보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것이었다. 물레 위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생각했다. 깨졌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가루로 메우는 일본의 긴츠쿠로이처럼 내 삶도 그렇게 이어 붙일 수 있을까? 소미가 작업실에 놀러 왔다. 엄마,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 같이 해보자. 모녀가 나란히 앉아 흙을 빚었다. 소미의 손이 서툴렀지만 진지한 표정이 예뻤다. 엄마, 이거 아빠 주면 안 돼? 그래, 주자. 태주도 가끔 소미를 만나러 왔다. 서먹하지만 서로 인사는 했다. 잘 지내? 응. 너는? 그럭저럭. 한때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소미의 부모로만 만났다. 그것도 하나의 관계였다. 민석과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했다. 처음엔 친구로, 그 다음엔 연인으로.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다시 쌓아갔다. 있잖아요.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이름으로, 제대로 된 마음으로. 이미 시작했잖아요. 아니, 정식으로요. 윤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였다. 반지도 없었고 무릎도 꿇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소미는 어떻게 하죠? 함께 키워요. 제가 좋은 아빠는 못 되겠지만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미에게 물었다. 엄마가 민석 아저씨랑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슬퍼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아빠한테 먼저 물어봐. 아이의 말이 맞았다. 태주를 만났다. 재혼하려고 해. 그래. 소미를 잘 돌볼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딸인데.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행복해? 모르겠어. 노력 중이야. 나도 노력해 볼게. 다시 시작하는 거. 응, 잘 될 거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행복을 바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석은 내 옆에서 웃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그래요. 이번엔 거짓 없이.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소미가 화동을 섰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딸이 꽃을 뿌렸다. 태주는 오지 않았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다.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처음처럼 떨렸다. 이번엔 다르길 바라며.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소미도 함께였다. 엄마, 바다다. 딸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민석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우리의 관계도 그랬다. 거짓의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진실의 모래사장이 드러났다. 딸 소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행복해? 응, 노력하고 있어. 나도 노력할게. 엄마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다. 이 아이 때문에 살았고, 이 아이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은 거짓의 온도. 1년간 준비한 개인전이었다. 깨지고 다시 붙인 도자기들,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됐다. 오프닝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다. 태주였다. 축하해. 고마워. 와줘서. 작품 좋네. 특히 저거. 그가 가리킨 작품은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의 화병이었다.
깨진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 붙인 작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가? 깨졌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이미 그러고 있잖아. 우리는 작품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다.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흉터는 추억이 될 것이다. 전시회 속의 글을 읽었다. 나는 말했다. 이 작품은 제 이야기입니다. 거짓에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끝났습니다. 깨지고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품고 있었다. 민석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자랑스러워요. 당신도요. 함께 해줘서. 소미가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엄마 작품 정말 멋있어. 가족이 된 우리 셋이 함께 웃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한 관객이 다가왔다. 선생님 작품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이 가장 큰 상이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술의 힘이었다. 작업실로 돌아와 새 작품을 시작했다. 이번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민석이 커피를 건넸다. 뭘 만들 거예요? 우리 가족 밥그릇이요. 몇 개? 4개요. 4개? 응. 미래를 위해서. 그가 놀라서 나를 봤다. 나는 배를 쓸어내리며 웃었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응. 2달이래요. 민석이 나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미에게도 알렸다. 동생이 생길 거야. 진짜? 와, 여동생이면 좋겠다. 아이가 기뻐하며 뛰었다. 태주에게도 연락했다. 축하해. 소미가 좋아하겠네. 응. 잘 키울게. 소미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거짓의 불꽃 속에서 태어난 진실 하나. 그건 바로 다시 사랑할 용기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거짓으로 시작한 만남이 진실한 사랑이 되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다. 깨진 그릇을 다시 빚어내는 도공의 손길처럼 우리도 삶을 다시 빚어낼 수 있다. 나는 물레를 돌렸다. 흙이 내 손에서 형태를 만들어갔다. 이번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금이 가도 비뚤어져도 그것이 내 이야기니까. 민석이 뒤에서 나를 안았다. 사랑해요. 나도요.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거짓으로 시작했고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소미가 작업실로 들어왔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밥 먹으러 가자.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재혼 가정이고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다. 서로를 선택한 가족. 거짓의 온도는 뜨거웠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하지만 그 열기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는다. 누군가는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상처투성이지만 강해진 나를, 거짓을 넘어 진실을 찾은 나를.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작품들이 팔렸고 인터뷰 요청도 왔다. 한 기자가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때요. 하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왔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새 생명이 자라면서 배가 불러왔다. 민석은 매일 배에 귀를 대고 말했다.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 소미도 동생을 기다렸다. 엄마, 오늘은 안 나와? 가족이 늘어간다. 복잡했던 과거 위에 새로운 미래를 쌓아간다. 그것이 인생이다.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다. 용서라는 이름의 대형 항아리. 깨진 조각 1000개를 이어 붙인 작품. 모든 조각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누구에게 바치는 건가요? 민석이 물었다. 나 자신에게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는 나를 용서했다. 불완전한 선택들을, 상처 준 사람들을, 그리고 상처받은 나를. 거짓의 온도는 1000도였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온도.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온도. 우리의 사랑도 그랬다. 거짓의 불 속에서 타올랐지만 결국 진실한 형태를 만들어냈다. 깨지기 쉽지만 아름다운 우리만의 작품을.